지금 오늘 제가 원래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이 개발론만 가지고서는 4교시 다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지금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1주차, 2주차, 3주차를 요약 정리를 했어요. 맞죠?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거로 인해서 지금 차질이 생겼어요. 지금 수업이. 그래서 5주 안에 이런 문제집을 다 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이 내용을 숙지를 안 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간간히 제가 지금 부연 설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문제를 못 풀어주고 수업이 2시 이후에 수업이 끝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짜증나고 여러분들도 짜증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그래서 좀 공부 좀 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좀 제가 실망이 아까도 막 화를 냈던 게 뭐냐면 막판에서 다른 데는 막 이렇게 지배하는 게 많은데 여기는 천안 유독스럽게 자기 위주가 상당히 많아. 그게 너무 좀 화가 났어요. 아까 수업을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좀 오신 분들 열심히 잘 따라오세요. 알겠죠?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문제들만 좀 찝어서 넘어갈게요. 이 감정평가도 4시간이 넘었어요. 지금 다른 데는 제가 부록에 있는 내용 설명까지 다 해서 다 끝냈거든요. 여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저도 화딱지가 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하니까 양해 좀 해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336페이지에 제가 지금 중요한 것들만 쭉쭉쭉쭉 풀라고 하는 거 좀 문제 꼭 보세요. 알겠죠? 자, 336페이지 문제 5번, 그 다음에 6번. 자, 꼭 좀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338페이지 9번. 건물의 생애주기에다가 몇 줄. 자, 건물의 생애주기는 제가 이거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전신 안정 후 폐물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출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전신 안정 후 폐물이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전신 안정 후 뭐라고 했어요? 폐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전이라는 얘기는 뭐야? 개발 단계 전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개발 단계 전에는 뭐야? 개발을 안 했던 얘기니까 그냥 땅이죠. 땅인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다면 신축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축이라는 얘기는 땅 위에 건물을 물리적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신축 단계에서는 당연히 새롭게 건물을 지은 거니까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2번씩 나왔던 게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좋은 단계는 무슨 단계? 신축 단계.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던 겁니다. 왜? 새로 지었으니까 모든 게 다 새 거잖아. 제일 잘 돌아가는 거 맞죠? 그래서 물리적 유용성이 제일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정 단계. 안정이라는 얘기는 건물에 있어서 내용 연수가 30년이면 제일 긴 기간을 우리가 안정 단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정 후 이런 얘기 뭐야? 후란 얘기는 우리가 안정 단계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안정 단계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건물이 노후화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후라고 하는 것은 노후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노후 단계가 끝나게 되면 뭐가 돼? 폐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하나 더 플러스가 되는 게 있다면 자, 신축 단계에서는 뭐가 가장 좋다고 했어요?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뛰어나다. 제일 좋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험 문제에서 지문에 나왔던 것 요약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요 안정 단계가 제일로 가장 긴 시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이 이 안정 단계는 신축 단계 우리가 여기서 여기는 이제 용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축은 1년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정 단계는 어느 단계까지냐 하면 보통이 30년까지를 안정 단계로 보고 그 이후서부터 노후 단계 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긴 시간이고 가장 긴 기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건물이 내용 연수가 30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한 번이라도 뭐가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가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지붕이 샌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아둘 게 뭐가 있냐면
자, 안정 단계하고 노후 단계에서 수선이라는 것이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건가? 이런 얘기예요. 안정 단계에서 할까? 아니면 노후 단계에서 수리를 할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왜 보약을 먹잖아요. 보약을 먹을 때는 나이 들어서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젊었을 때 먹는 게 좋아요? 젊었을 때 먹는 게 약발이 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실제로 한의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30대, 40대 때 먹어야지 되는 거고 나이가 50대 중반 이후서부터 60대 먹는 것은 별로 약효가 없다 그래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젊었을 때 보약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머리를 바탕을 담아서 앞으로 수리를 할 때는 무슨 단계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 안정 단계. 그 이후에 하나가 또 있는 게 있어요. 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소득자야, 저소득자야? 고소득자죠? 네. 그러면 봐봐. 안정 단계에서 내가 좀만 더 있으면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라고 기다리면서 이때 뭐 망가지게 되거나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가치를 증진하는 행위는 전부 다 안정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노후 단계는 이미 급속도로 건물의 가격이 뭐 하는 거야? 떨어지는 상태잖아. 네. 그럼 이 상태에서 고소득자가 어떤 결정을 할까? 계속 그 건물에서 기거하지는 않아요.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고소득자는 어떻게 한다? 돈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무슨 단계까지 살고 안정 단계까지 살고 고소득자는 다른 물건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담아요. 무슨 단계에서 수리를 한다고요? 안정 단계에서 수리를 하고 노후나 폐물 단계에서는 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이때 들어오는 거 우리 상향여가하고 하향여가 배웠었잖아. 고소득자는요, 돈 되는 거 아니면 절대 안 한다니까. 그래서 노후 단계는 어때? 건물이 막 악화가 되잖아. 돈 집어넣겠어? 고소득자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잘 사는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어. 투자 개념이라든지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이런 데다 투자 안 해. 다만 얘가 리모델링 가치가 있다. 투자 값어치가 있다면 투자를 하겠지만 거의 다 무슨 단계에서 결정을 한다? 안정 단계에서 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게 되면 9번 문제 노후 단계에서는 자, 노후 단계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고 급격히 악화된다라고 나온 거에다 밑줄 걷어요. 시작한 단계로서 빌딩의 개선, 기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노후 단계에서는 거의 안 한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단계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안정 단계. 자, 그 다음에 2번 노후 단계에다 밑줄. 자, 노후 단계에서는 빌딩 자체를 교체할 계획을 한다고 그랬었죠. 자, 교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통상적이며 빌딩 자체를 교체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자, 하는 것이며 통상적이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교체 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맞는 질문 3번 안정 단계에다 밑줄. 자, 안전 단계는 빌딩의 수명이 제일 가장 긴 기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건물의 시설이나 구조 등의 일부 등 밑줄, 수선이나 개축 대수선에다가 밑줄.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밑줄, 안정 단계 이후에다 동글뱅이 하시고 노후 단계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틀린 지문이 4번이 틀렸어요. 아까 제가 무슨 단계에서 하는 게 좋다? 안정 단계에서.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완전 폐물 단계에서는 이런 얘기인데 자, 빌딩의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단계로서 전개발 단계로 향하여 모든 일이 전개되면 이때 신축 건물 가격이 현존 건물 가격과 교체 비용을 합한 것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폐물 단계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를 하겠죠. 그죠? 아무튼 그 내용이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마케팅에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340페이지의 1번 문제. 자, 마케팅의 거리가 먼 것을 골라내라는데 3번이 틀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거기다 밑줄 구매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자 주도 시장까지 밑줄. 자, 그럼 여기서 구매자라는 얘기는 소비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질문. 아까 제가 마케팅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줬죠. 마케팅은 누구에서 누구로 갔지?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갔다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 소비자에서 공급자로 갔다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제가 괜히 설명해 준 거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나머지 보시고요. 자, 2번 별표 2개.
좋은 문제입니다. 자, 거리가 먼 것을 골라내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STP 전략과 포피 믹스에다가 밑줄. 아까 제가 STP 전략하고 포피 믹스는 무슨 마케팅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지? 시장 점유 마케팅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위주야, 소비자 위주야? 공급자 위주라는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1번 지문은 맞는 거지? 그 다음 2번이 틀렸는데 거기다 밑줄. 시장 차별화 전략에다가 밑줄. 아까 제가 STP 전략 설명하면서 뭐를 했냐면 시장 차별화는 수요를 얘기한다 그랬다, 공급을 얘기한다 그랬다, 공급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럼 수요자 집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 세분화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거기 봐봐. 시장 차별화 전략은 하고 밑줄 긋고 끊으세요. 하고 가로 열고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 있다 하고 가로 닫고 그 가로 속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뭐에 관련된 설명이야? 시장 세분화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지금 주어는 뭐라 했어? 차별하다 그래서 틀린 거지? 그래서 가장 가로 안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수요자 집단이란 말 나와 있죠? 아, 수요자 집단 그럼 뭐라고 한다? 세분화. 이게 핵심 키워드가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도 봐. 공급자의 전략 차원에다가 밑줄. 자,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표적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타겟팅이라고 하죠. 또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 한다. 왜요, 선생님? 자, 공급자가 차별화 전략이 하는 거 아까 뭐라 했어? STP 전략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STP 전략이나 포피 믹스는 아까 무슨 마케팅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 시장 점유 마케팅에 해당이 된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게 되면 이 지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표적 시장 선정에다가 밑줄. 아까 제가 표적 시장이라고 하면서 옷 선전, 제가 아까 옷을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옷을 아까 우리가 나이대로 제가 세분화했었죠?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면 표적 시장 선정에다 밑줄 두 번째 줄에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이며 자,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 바로 표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0세에서 10세까지를 제가 타켓으로 잡았죠. 이것을 우리가 타켓 마켓이다, 표적 시장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차별화 포지셔닝이라고 나와 있는 데는 아까 제가 차별화는 수요라고 그랬다, 공급이라고 그랬다, 공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공급에다 동글뱅이 그 다음 줄에 어디에 위치할 거냐라는 말 찾았죠. 그래서 제가 밑줄 그은 키워드가 나오면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 차별화. 알겠습니까? 자, 수요자 집단 그럼 뭐라고 한다? 세분화. 알겠죠? 요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에도 별표 2개 아주 좋은 문제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포피 믹스. 자, 옳은 것을 골라내라 그러는데 정답은 1번이에요. 아까 제가 포피 믹스는 P가 4개가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거기 보시면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홍보 제 측면에서 있다라고 나왔는 1번은 그냥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품, 가격 이런 영어하고 매칭, 스페링은 몰라도 뭐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서부터 5번까지 뭐가 틀렸는지 우리 한번 대답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2번 봐봐. 자, 2번에 보면 포피 믹스에서 쭉 보면 끝자락에 밑줄 분양대행사, 부동산 중개업소 이런 말 찾았어요 지금? 그러다 밑줄. 아까 내가 이 포피 믹스 설명했어 이거. 분양대행사, 중개업소 나오면 이거 뭐에 해당이 돼? 유통 경로잖아. 어디에다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판매한다 했지? 근데 얘 지금 뭐라고 그랬지? 제품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틀린 말이지? 뭐라고 해야 돼? 유통 경로. 그렇지. 이제 3번도 봐요. 실개천 설치에다 밑줄. 자, 실개천 설치가 보통 시험 문제 지문으로 많이 나왔는데 선생님 실개천 설치가 뭐예요? 그런데 개천을 만든 거야. 쉽게. 알겠어요? 다시 개천을 뭐 한 거야? 만든 거야. 그러면 이 실개천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제품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다 좀 적어놔. 다시 실개천 설치에다가 뭐라고 쓴다? 제품이야, 제품.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것 등을 뭐 만들어서 라이프 스타일 평면 설계, 뭐 차별화된 아파트 평면 설계, 디지털 머리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은 유통 경로가 아니라 뭐에 해당이 된다? 제품에 해당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틀렸고 4번. 자, 4번에 보면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한테 이런 말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거기다 밑줄.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경품 추첨이라는 말 나와 있죠? 찾았어요 지금?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야? 경품도 주고 이런 것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프로모션이라고 그래서 판매 촉진이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근데 얘 뭐라고 그랬어? 가격이다 이런 말을 해서 틀렸죠? 뭐라고 해야 돼? 판매 촉진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봐요. 자, 5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무슨 가격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 있지? 무슨 제품의 가격, 무슨 가격 이렇게 나왔다면 이건 뭐야? 프라이스, 가격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지? 판매 촉진이라고 해서 틀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내가 출제를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4P 있잖아요. 4P의 내용을 기역, 니은, 디귿 해서 올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을 연결하는 문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내용 꼭 머릿속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넘어가서 4번 문제. 자, 5번이 틀렸는데 자, 5번 지문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소비자의 구매 의사의 결정 과정을 가로 열고 관심, 주의, 욕망, 행동 순으로 고려해다 밑줄 하고 가로 닫고. 자, 아까 제가 뭐라 하냐면 고객 점유 마케팅의 아이다 전략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지금 순서가 맞았어? 틀렸지? 아이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누가 먼저 와야 돼? A가 먼저 와야 돼.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 관심이 먼저 와 있지? 그래서 틀린 거야. 관심이 아니라 순서로 하게 되면 어떤 순서로 해야 돼? 시작. attention, interest, 그 다음에 desire, action. 이 순서대로 와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순서가 틀렸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에서요. 자, 6번 문제 잠깐 좀 설명 좀 할게요. 광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게 있는데, 자, 광고에는 보게 되면 우리 신문을 잠깐만 보세요. 신문에 보게 되면 요즘에 사실 신문 저도 안 보고 있는데 신문에 보면 전면 광고가 나온 거 있죠. 신문 쫙 펼쳤을 때 전면 광고. 알겠어요? 자, 이 전면 광고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우리는 전시 광고라고 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신문에 보면 왜 신문에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광고에 조그맣게 이렇게 세로로 무슨 점포 임대 하고 이렇게 전화번호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적혀 있는 이런 빼곡하게 광고 있는 거 있지? 이걸 우리는 안내 광고라고 해. 그래서 신문에 이런 거 광고 내는 것도 몇십만 원씩 해요. 전면 광고는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천만에서 1억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요렇게 조그맣게 안내 광고 하는 것도 60만 원, 돈 10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있는 광고는 어때? 많은 내용을 적을 수가 없잖아. 간단하게 그냥 문자 위주 글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전시 광고를 한꺼번에 하니까 무슨 뭐 어떤 자동차가 있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여기 자동차의 부연 설명도 하고 막 쭉 적어 놓지? 사진도 집어넣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무슨 광고? 전시 광고. 이거는 무슨 광고? 안내 광고. 이해갔나요? 그러면 거기 6번 문제에 거리가 먼 것을 골라내라고 했을 때 2번이 틀렸는데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신문 광고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매체로서 동종 업종의 광고란에 밑줄 몇 줄의 공간을 활용한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몇 줄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아까 내가 전시 광고라고 그랬어? 안내 광고라고 그랬어? 안내 광고라고 그랬는데 전시 광고라고 그랬죠? 틀렸지? 그 다음에 봐봐. 또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캐치프레이즈나 사진 상세한 설명을 나열하는 것은 안내 광고라고 했는데 틀렸지? 이것은 무슨 광고라고 그랬지? 전시 광고라고 그랬죠.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광고는 어느 때 많이 하느냐 하면 불황일 때 더 많이 하고 경기 매출액이 적을 때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호황일 때는 원래 선전을 잘 안 해. 잘 팔리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광고의 종류에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노벨티 광고라는 거 잠깐 좀 소개할게요. 노벨티라는 게 뭐냐면 그 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요즘에는 하도 너무 경기가 어려우니까 뭐 주는 것도 없어. 옛날에는 되게 많이 주잖아. 우리 왜 학창시절 때 학교 다니면 막
문 앞에서 교문 앞에서 막 뿌리는 것도 되게 많았죠. 책받침 뭐 이런 것도 많았지만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내가 장사를 해. 뭔가 광고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즘 전단지 주면 누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물티슈라도 줘야지 그나마 받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물티슈라든지 병따개 이런 거 있지. 뭐 자석,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버려 안 버려? 안 버려.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잘 쓰는 광고를 우리는 노벨티 광고라고 해. 그런 거 뿌리는 거.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광고는 맨날 전단지만 하면 효과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섞어서 광고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정도.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나머지에 관련된 것은 심화 문제가 있는데 심화 문제는 제가 찝어만 드리고 잠깐 감정평가는 좀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지금 체크하는 것만 좀 풀어보세요. 자, 페이지 348페이지. 자, 348페이지에 5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획지 이용의 전환에다가 밑줄. 그리고 복합부동산이라고 나온 말이 있죠. 그다음 네모 박스.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필지와 획지의 차이점 뭐예요? 필지는 법률적 단위야, 경제적 단위야? 법률적 단위죠. 그래서 국가가 국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번을 붙여준 것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획지라고 하는 것은 용도상의 개념이고요. 경제상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상의 용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획지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질문 들어갑니다. 여기 봐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주유소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까지 있어요. 질문 들어갑니다. 주유소 자체는 뭐라고 해야 돼? 획지야, 필지야? 획지가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획지는 용도상이고요. 감정평가상의 용어고 경제상의 용어고 이런 필지들은 법률적인 용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다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획지 이용이란 얘기니까 결론은 뭐야? 용도상의 전환 중에서 이런 뜻입니다. 용어를 정확히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 그러면 용도상의 전환 중에서 복합부동산에다가 밑줄 걷어요. 질문을 합니다. 복합부동산은 뭐하고 무엇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해? 토지하고 건물이야. 또 질문. 복합 개념은 뭐야 또? 법경기. 이제 까먹으면 안 돼. 그러면 여기 봐봐.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용도에 따라서 바뀔 때에 꼭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라고 그랬지? 토지와 건물이 꼭 나타내는 것으로서 볼 수가 없는 것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면 항상 바뀌는 전환되는 거에서는 뭐하고 뭐가 꼭 바뀌어야 되는 거야. 시작. 토지와 건물이 바뀌어야 된다는 전환 조건이야. 자, 근데 볼 수 없는 것은 그래서 거기 1번에 볼게요.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자 하나 물어볼게요. 건물은 어디 위에 세워진 거지? 그럼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는 얘기지? 철거하고 다른 용도의 건물을 세우거나 주차장 공지로 남겨두는 얘기는 용도가 바뀌었지?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 용도 전환하는 거 맞는 거예요. 자, 2번 주차장이 주유소로 했으니까 이것도 용도가 달라졌지? 그리고 건물이잖아. 그럼 토지는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야. 맞죠? 자, 근데 3번도 봐. 자, 사유 건물이 철거되고 학교나 뭘로 바뀌었어? 관공서가 들었으니까 용도가 완전히 바뀐 거지? 그잖아. 그죠? 공공재로 바뀌었으니까. 자, 근데 정답은 4번이 틀렸대. 자, 봐요. 임야를 개간해서 농지로 뭐 했다? 바꾸는 경우라고 나왔지? 그럼 용도는 바뀐 거잖아. 근데 왜 얘가 답일까? 왜 그런지는 모르고서 이거 정답을 하고 외우면 의미가 없어. 건물이 없잖아. 순수하게 뭐만 바뀐 거야 지금 용도가? 토지만 바뀐 거잖아요 용도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이해 가요 이거? 나머지는 꼭 매칭이 되는 게 뭐하고 매칭이 돼서 움직였어? 건물하고 매칭이 됐잖아. 그지? 5번 봐.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지? 오케이. 자, 그거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옆 페이지 7번 좀 체크해서 답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352페이지에 12번 그 다음에 354페이지에
14번, 15번.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357페이지 문제 3번. 그 다음에 358페이지에 문제 1번. 그 다음에 360페이지 4번. 지금 다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복습하는 거니까 집에서 꼭 풀어보세요. 왜냐면 제가 체크하는 건 풀 필요 없어. 그것만 보세요. 그럼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뭐 안정 단계에서 제일 뭐가 뭐 좋다, 수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축 단계에서는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 뭐 이런 지문들이 지금 제가 체크하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제가 체크해준 문제는 과거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지문들이 비슷한 지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해준 거니까 꼭 좀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저랑 같이 감정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페이지는 362페이지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감정평가를 제가 이 2시간 동안에 2시간도 아니지, 그제? 그것 동안에 빨리 하면 진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중요한 것들만 훅 하고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의 내용을 제도상으로 분류한다. 타당하지 못한 것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 감정평가를 할 때는 공적인 평가하고요, 사적인 평가란 말을 안 써. 공적인 평가와 공인 평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적인 평가는 뭐냐 하면 국가가 직접 대상 물건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적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적 평가는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국가가 조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토지의 가격을 정한다거나 또 토지 수용당했을 때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적 평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론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가 뭐라고 하냐면 공인된 자격을 부여한 사람을 뽑게 되죠. 그 사람은 우리는 감정평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인평가라고 하지 이것을 사적평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공적평가, 사적평가 그러면 틀려. 사적평가는 말 자체가 없어. 알겠습니까? 무슨 평가? 공인평가야.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뭐냐면 사적평가제도에다 밑줄 좀 거주시고 뭐라고 쓰냐? 공인평가제도라고 하셔야 됩니다. 사적이란 말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저번에 보니까 사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던데요. 그것은 뭐냐면 필수적 평가냐 임의적 평가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그래서 그 밑에 지문을 보면 필수적 평가라고 나온 거 있지. 이건 뭐냐면 국가가 재산세를 갖다가 부과하기 위해서 국가가 하는 것을 필수적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임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용이가 재산을 상속받을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궁금해서 사적으로 하는 경우 있지. 이것은 임의적인 평가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알아두시고 법정 평가라는 얘기는 국가가 법적으로 수용되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보세요. 제도상으로 분류하였을 때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첫 번째 키워드에다가 밑줄 좀 보세요. 매수나 수용평가에다가 밑줄. 매수나 수용당한다 이런 얘기가 무슨 뜻이지? 국가가 사들이거나 수용이라는 거 우리 기억나시죠? 국가가 땅을 갖다가 사들이는 게 수용이라 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정평가라고 해. 다시 무슨 평가? 법정평가.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 알겠죠? 이런 문제에 키워드가 지금 몇 개가 나왔잖아. 매수, 수용, 공시제도 뭐 이렇게 쭉 나온 말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핵심 키워드만 머릿속에 담아. 수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 무슨 평가? 법정평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준 시점에다가 밑줄. 자, 기준 시점 제가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 뭐라 하냐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잠깐 좀 볼게요. 자, 5번에 보면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내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1번서부터 지문에다가 좀 별표 좀 하나 쳐놔요. 장래이란 얘기는 미래 이런 얘기죠. 미래에
도래할 어느 시기를 기준까지 밑줄을 그어 주시고요. 자, 평가하는 경우까지 끊으세요.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시면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확실하게 평가하는 것을 기한부 평가고요. 불확실한 평가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조건부 평가라고 배웠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농지에서 택지로 변경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였다면 이건 무슨 평가가 되는 거야? 기한부 확정이 된 거지? 그러면 제가 농지로 평가를 감정평가해야 돼? 아니면 택지로 평가를 해야 돼? 바뀐 게 택지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감정평가를 하는 거야? 택지로 감정평가하는 거야. 이렇게 확정된 것은 뭐라고 그랬어? 시작. 기한부.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그럼 또 질문할게요. 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나지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자 해. 근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는 독립평가 또는 나지 상정평가라는 데 있어서 일본에서는 나지를 기준점으로 해요. 그래서 건물이 철거된다면 하고서 평가하는 것은 조건부 평가이다. OX. O가 되는 거야. 건물은 철거 안 했지? 안 했잖아. 된다면 이라고 가정을 둔 거잖아. 가상적인 얘기가 나오면 조건부야. 불확실한 거거든. 알겠죠? 다시 불확실하면 뭐라고 그랬어? 조건부. 확실하면 기한부. 까먹으면 안 돼. 아주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지금 1번에 제가 지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장래 도래할 어느 시기를 기준한다 했잖아. 얘는 말을 그지같이 써놨지만 확실하게 미래에 확실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조건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기한부라고는. 말을 우리나라 말이 좀 그지같이 써놓은 게 많아. 맞아요 이거? 그래서 장래 도래할 어느 시기를 기준했다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좀 뭔가 2% 부족하잖아. 확실하다 불확실하다는 얘기가 좀 그 지문을 봤을 때 확실하다는 걸 느껴?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얘기야.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하는 데 있어서 손도 잡고 우리 나 결혼합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게 뭘 하자는 얘기야. 맞죠 이거? 의미가 없는 거야. 하여튼 장래 돌아 어느 시기를 기준한다는 얘기는 확실한 즉 기한부 평가를 얘기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2번. 자 2번에 보게 되면 밑줄 새로운 사태의 발생을 가상에다가 동글뱅이. 자 가상이라는 얘기는 이건 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야? 그럼 이건 조건부야 기한부야? 그렇지. 근데 지금 기한부라고 해서 틀렸지? 자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인데 자, 밑줄 좀 가볼게요. 현황대로 존재할 것을 전제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현황대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현황평가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의 원칙이 뭐냐면 현황평가가 원칙이야.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한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현황평가라고 한다. 맞는 지문이 돼서 3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4번 볼게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다가 밑줄. 그럼 과거로 되돌아 올라가서 무슨 자료를 제출하거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소급평가라고 하지 이거를 과거평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얘 지금 뭐라고 그랬어? 과거평가라고 써놨지? 그게 과거평가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소급평가야.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에 보게 되면 감평 규칙에 의해서 기준 시점 미리 정하였다고 하여도 평가의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평가의 임의성이라는 얘기는 뭐야 이거? 지 멋대로 하는 것을 빼버린다는 얘기죠. 자, 하기 위해서 일자를 무슨 시점으로 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기준 시점으로 정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없다라고 그래서 틀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별표 2개 좋은 문제입니다. 자, 구분 감정평가에다 네모 박스를 치세요. 자, 구분 감정평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치를 달리할 때 뭐라고 하냐면 구분평가라고 했던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치를 달리하는 게 선생님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 고개 들어요. 지금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서 문제에 접근하면 안 돼. 지금 구분평가에 대한 설명에서 잘 설명한 거를 골라라고 한 거죠. 어? 네. 그러면 자 구분평가가 뭐냐면 이런 거야.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주택이야. 가치가 같아 달라? 다르지? 누가 더 비싸? 상가가 비싸고 주택은 싸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치가 다를 때는 무슨 평가를 한다고요? 시작. 구분평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1번서부터 볼게요. 1필지 일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수용에다가 동글뱅이. 수용은 누가 사는 거지? 국가가 개인의 땅을 사들이는 거지? 그래서 보상평가에다 밑줄. 자, 이렇게 보상평가하는 경우를 구분평가라고 하는 건가? 틀렸지? 이거는 내가 어떤 설명을 했냐면 이런 얘기야. 수영이가 여기서 고추 농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수영이 땅이잖아. 근데 여기 국가가 여기다 도로를 내겠대. 그래서 이만큼의 땅을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만큼의 수용되는 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을 수용이 나오면 법정평가이면서 이것을 무슨 평가를 한다? 시작. 부분평가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다시 수용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법정평가이면서 뭐라고 해야 된다? 부분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틀렸지? 1번은 부분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될 것이고요. 2번 봐봐. 자, 부동산이 토지 및 건물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밑줄. 건물이 없는 토지만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낮이 상정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1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식의 무슨 평가? 독립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1번 방식의 무슨 평가? 독립평가. 그래서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요. 전에 제가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따로 건물에 따로 개별 등기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토지 따로 건물 따로의 감정평가를 우리나라는 따로따로 해요. 하지만 일본의 방식은 나지를 기준으로 해. 건물 자체를 인정을 안 해버려. 그래서 나지 상정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물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을 빼고 나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식 방식은 독립평가가 뭐라고 한다? 나지 상정평가를 독립평가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게 되면 건물이 없는 토지만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나지 상정평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독립평가라고 무슨 식? 일본식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그럼 구분평가가 아니까 틀렸잖아. 그 다음에 3번. 자, 3번도 잘 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에다 밑줄. 일부분에 대해서 자, 감정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부분평가라고 해. 일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 알겠어요?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뭐라고? 부분평가야.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 부분평가인데 구분평가가 아니니까 이것도 틀렸지? 자, 그 다음에 4번 봐봐.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되나?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에다 밑줄.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또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에다 밑줄. 이거 시험 지문에 아주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다시 일체로 거래되거나 또는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라는 얘기는 용도의 구분을 하기가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가 무슨 평가한다? 일괄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야. 자, 주유소가 있어. 아까 제가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안에 지번이 1번지서부터 3번지, 4번지, 5번지야. 목적이 뭐야? 주유소지? 그러면 이 지번 1번지에 대해서 따로 평가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한꺼번에 평가하는 거지?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일괄평가야. 1번지서부터 5번지까지를 한꺼번에 평가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평가? 일괄평가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구분평가가 아니니까 또 틀렸지? 자, 5번이 정답이네. 밑줄. 가치를 뭐 한다고 그랬어? 달리하는 부분 밑줄. 그럼 아까 내가 가치를 달리할 때는 무슨 평가? 구분평가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다 설명했어요, 이거.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는 7번, 8번을 보시는데 자, 거기 7번 문제 지문만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현황 기준과 감정평가 조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고 그랬는데 거기 1번이 틀렸는데 왜 그런가 볼게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하고서 끊으세요. 거기까지 맞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단 불법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거기다 네모 박스. 일시적인 이용 상황도 허용된다에다 밑줄을 쭉 그시고 그 말은 틀린 질문인데 옆 페이지 해답지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해답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줄에는 단 불법적이거나 뭐라고 했어요?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라고 나왔죠. 이 말이 뭐야? 감정평가를 할 때 불법적인 거나 일시적인 거 잠시 사용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뭐야? 일시적인 이용 상황도 감정평가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틀린 말이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대상 물건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감정평가 대상이 아니야. 왜? 조만간에 사라질 수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그 내용 알아두시고 8번 문제 봐봐. 특별 원칙에다 밑줄. 자, 8번에 보면 특별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배웠어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때 나왔던 기출문제였거든요. 네, 참고만 볼게요. 자, 먼저 핵심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평가 활동은 물론 평가 이론의 개척 및 전달 과정도 고도로 게다가 능률적에다 밑줄 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건 능률성의 원칙이야. 키워드에 다 나와 있어. 알겠어요? 능률성에다 밑줄, 원칙에다 밑줄. 무슨 원칙? 능률성 원칙. 니은도 봐봐. 자, 쭉 하다가 합리적인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말 나와 있지. 그다 밑줄. 그럼 이건 무슨 성의 원칙이야? 그 문제 안에 다 답이 있어. 외우려 하지 마. 이거는 잘 빈도도 떨어지니까 그냥 그리려냐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디귿번 봐봐. 자, 감정평가 평가활동의 결과가 외부의 발표에다 밑줄. 자, 발표할 때는 밑줄. 객관적이면서 뭐라고 그랬어?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설득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설득을 한다는 얘기는 남한테 내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성의 원칙? 전달성의 원칙. 정답은 몇 번? 1번. 됐어요? 어려운 거 아니지? 이건 시험에도 잘 안 나오니까 그러려냐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68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치와 가격에 관련된 내용의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요. 이 가격과 가치에 대한 것은 꼭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란 얘기는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얘기하고 가치는 각각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치가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담을 것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야. 그럼 지불하고 나는 순간 시간은 계속 가는 거 맞죠? 그래서 가격은 과거의 가격이다 이런 얘기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요. 이 마이크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몰라. 맞아요? 그래서 이 가치를 궁금해하는 거야.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 미래가 5,000원 한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5,000원짜리를 현재 가치로 따져보자는 거야. 그랬더니 1,000원밖에 안 해. 그러면 이거 물어볼게. 지금 현재는 1,000원인데 미래는 5,000원 한대.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되겠죠. 투자 개념이지. 그래서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현재 가치라고 해. 그럼 미래에서 현재를 구할 때는 나눠줘야 돼, 곱해줘야 돼?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환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머릿속에 담아야 돼. 가치는 언제 시점이야? 그러면 현재야, 현재. 현재로 따져본다는 거야, 가치를. 알겠어요? 그러면 가격은 뭐라고 그랬어? 과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가치는 서로들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 그래서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하고 가격은 한 사람이 딱 돈 주고 사는 거지. 그래서 한 개만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가격은 객관적인데 가치는 서로 주관적인 색깔이 다 다르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가치는 단기적일 때는 괴리감이 생겨. 서로들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단기일 때는 괴리감, 장기일 때는 뭐 한다? 일치한다는 거. 우리 예전에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자, 1번. 가격에다 밑줄, 그 다음에 과거의 값 밑줄,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현재의 값 밑줄. 맞는 얘기죠? 2번. 가치는 만족, 즉 효용에 중점을 두고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거에다 밑줄.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전적인 것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금전적인 돈으로 나타낼 수 없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파트가 어디에 있냐면 예를 들어서요. 자, 산이 있고요. 여기 계곡이 막 흘러. 여기에 아파트가 있어요. 자, 분양가가 3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금전적인 건 얼마야? 3억 아파트죠? 근데 이 아파트 주변에 산세도 좋고 너무 공기가 좋은 거야. 이것은 금액으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 이것을 비금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가치 안에는 금전적인 거하고 모두 들어가 있다는 거야. 비금전적인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맞는 얘기. 3번. 가치는 주관적인 거에 반해서 가격은 객관적이다. 아까 설명했죠? 4번이 틀렸는데 봐요. 부동산 가격에다 밑줄. 가격은 아까 내가 몇 개만 존재한다 그랬지? 한 개만 존재하는데 여러 개 존재한다. 틀렸지? 그 다음에 가치는 뭐라고 그래서? 여러 개가 존재한다 그랬는데 서로가 바뀌었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5번. 두 가지 이상의 권리를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가지 권리라고 해야 돼요. 밑줄. 그러면 이 두 가지 권리는 뭐냐면 토지,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등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사는데 토지, 건물 그렇잖아요. 자, 우리 선생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자, 우리 재산세가 두 개가 나오죠? 뭐하고 뭐가 나와? 토지하고 건물. 맞아요?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독립부동산에 있을 때는 각각의 권리의 가격을 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각각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다. 시작. 토지, 건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넘어가서 거기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5번 문제 370페이지 5번 나와 있죠? 있어요? 거기다가 문제보다는요. 거기다 좀 적어놔. 제가 감정평가 수업할 때 뭐라 하냐면 꼭 이 감정평가에서 최소한 못 나와도 5문제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5문제가 나온다 해서 최소한 많이 나오면 7문제. 그 중에서 계산 문제가 2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제가 감정평가할 때 수업을 할 때 뭐라고 찍어줬냐면 첫 번째가 용어시험 나온다고 그랬죠? 그 용어시험에 대한 거 잠깐만 설명할게요. 거기다 적어. 문제지에다가 꼭 오늘 집에 가서 찾아봐요. 뒤에 감정평가 규칙이 나옵니다. 자, 시장 가치하고 적정 가격에 대해서 꼭 오늘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들이에요. 다시 적정 가격하고 뭐라고요? 시장 가치. 꼭 보세요. 아주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애가 얘네 둘입니다. 용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감정평가 규칙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적정 가격하고 뭐라고 했어요? 제가 시장 가치 꼭 확인해서 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5번 문제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제가 멀리 가지 않고 5번 문제에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1번 지문 봐요. 1번. 자, 감정평가의 규칙에서 거기 적정 가격이란 이런 말 나와 있지? 그 다음 밑줄. 했어? 그러면 이 적정 가격이란 에서 끝에 가액을 말한다까지 쭉 나와 있죠? 찾았어? 이거는 적정 가격을 설명한 게 아니라 시장 가치를 설명한 거야. 거기다 적어. 1번 지문은 무슨 가치를 설명한 거라고? 시장 가치를 설명한 거야. 그 다음에 3번 지문 봐봐. 3번에 보니까 시장 가치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3번 지문 찾았어요, 지금? 그다음 시장 가치에다 밑줄을 긋고 얘는 시장 가치 설명이 아니라 적정 가격을 설명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1번 지문은 뭐에 대한 설명이야? 시장 가치. 3번 지문은 적정 가격이야. 빨리 읽어봐요. 1번과 3번 지문. 지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시험에 기준 시점, 시장 가치, 적정 가격 얘네들은 정말 자주 나오는 단골이기 때문에 용어 꼭 담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빨리 읽어보세요. 뭐가 뭔지. 지금 안 읽어보면 못하거든. 자,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자, 그랬더니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는 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웃었어요. 그래도 틀리지는 않아.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 봐봐. 시장 가치는 긴 거야, 짧은 거야? 길어. 그치? 적정 가격은 짧아.
자, 시장 가치, 적정 가격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시장에서는 많이 있잖아. 뭐 파는 게 많잖아. 적정 가격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시장 가치는 많구나. 그래서 길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외우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9번은 안 했어. 근데 지금 봐봐. 읽어보니까 시장 가치하고 적정 가격의 내용이 비슷하지 않아? 비슷하잖아, 지금. 그지? 비슷해. 그래서 시험 출제자들이 적정 가격하고 시장 가치를 시험에 잘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머릿속에 담아야 돼.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가치 형성 요인에다가 밑줄 좀 그어주세요. 가치 형성 요인. 자, 요거 하나만 풀고 잠깐 쉴게요. 자, 가치 형성 요인에다 밑줄 그으셨어요? 그럼 여기 고개 들어봐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이 있어야지만 가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내가 마이크가 필요해야지 마이크를 사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마이크를 사려는 사람이 나 혼자면 그냥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사려는 사람이 100명인데 마이크는 하나밖에 없어. 가치는 어떻게 돼? 올라가지? 이렇게 우리가 가치가 어떻게 들어갔냐 이런 걸 알았는데 순서를 머릿속에 담아요. 가치 형성 요인이 돼야 뭐가 된다고요? 가치가 발생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가치가 뭐가 돼야지만 시작 형성이 돼야지만 뭐가 나온다고요?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가치 형성 요인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크게 일지계가 있어. 다시 가치 형성 요인은 뭐가 있다고? 일지계. 1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요인, 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 요인, 개라고 하는 것은 개별 요인이야. 그래서 제가 일반적 요인은 뭐라 하냐면 대한민국이라고 봤을 때 지역 요인은 광역적 요인이라고 그랬고 개별 요인은 시군구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제일 큰 게 어디에 해당이 돼? 일반적. 맞죠? 그 다음에가 누구야? 지역. 그 다음에가 개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개별 분석을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일지계의 일반적 요인에는 사회적인 면, 경제적인 면, 행정적인 면이 있어서 골라내는 것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인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적인 면이고 또 고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세금 이런 것 등은 경제적인 면이고 규제나 정책 이런 것 등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다? 행정이죠? 그럼 질문, 조세 제도는 어디에 해당이 돼? 행정이야, 제도. 알겠어요? 자, 이런 것 등이 일반적 요인이고요.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 자, 그러면 가치 발생 요인은 뭐냐 하면 형성 요인에서 맞는 것을 발생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뭐 상대적 희소성이라든지 또 뭐라 하나? 희소성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죠. 공급이 부족한 거, 수요에 비해서. 또 내가 주택을 사게 되면 소유권을 뭐해? 이전하잖아. 이전성.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유효, 수요. 맞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유용성이 있어야지만 내가 물건을 사는 거죠? 필요함이 있어야지 유용성이 있어야지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의 발생 요인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동시에 있어야지만 가치가 발생을 하는 거지. 하나만 존재하면 가치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다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야. 자, 그러면 거기 잠깐만 1번 지문만 보고 잠깐 쉴게요. 부동산 가치는 1번이 틀렸는데요. 부동산 가치는 하고 가로 열고 부동산의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그리고 이전성 등 하고 가로 닫고 밑줄을 쭉 그으세요. 질문. 지금 제가 방금 나열한 것들은 가치의 형성 요인이다, 발생 요인이다, 발생 요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의 상호작용과 결합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이러한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했는데 틀렸지 지금. 가치 형성 요인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발생 요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 등의 가치 형성 요인의 상호작용 이렇게 했는데 틀렸지 지금. 뭐라고 해야 돼? 가치 지금 방금 나열한 건 가치 형성 요인이야? 발생 요인이야? 발생 요인이지?
그래서 발생 요인이 상호작용과 결합하여 결정되는데 이러한 가치 형성 요인이 아니지. 이러한이라는 얘기는 위의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도 뭐라고 해야 돼? 시작.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가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정답지를 보게 되면 가치 형성 요인을 뭐로 싹 고쳐야 돼? 발생 요인으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화살표의 방향이 쌍방향으로 돼 있잖아. 그 정답지를 한번 봐요. 화살표의 방향이 쌍방향으로 돼 있지. 이것은 뭐냐면 그 말을 바꿔주란 얘기야. 그리고 일방통행이 있지. 그 말은 그걸로 바꾸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머지 지문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